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 유다현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즘, 이 몸이 피곤하거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편도선이 붓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편도선이 심하게 부으면 침을 삼키는 것도 괴롭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편도선 건강은 어떻게 지키면 좋은지, 또 편도선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편도라는 게 목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알려주세요. 편도가 이제 임파선 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편도의 역할은 구강 안으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수많은 임파선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편도라는 게 우리가 보이는 이 목편도라고 하는 거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데노이드라 해서 코 뒤쪽에 있는 코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혀 쪽에 있는 설편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을 이루고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도는 목편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편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목에 있는 편도만은 알았었는데 이렇게 설편도도 있고 또 구개편도가 있고 구개편도, 인두편도가 이제 이런 것도 코편도 있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도라는 거는 이제 인체 면역기관을 이제 대신해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기 걸려서 목이 부으면 침을 삼킬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편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편도가 안 좋게 되면요, 어떤 질환들에 또 노출될 수 있나요? 편도가 붓게 되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목이 아프다고 편도가 아픈 것이 아니다. 이제 목감기가 편도염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좀 가져야 되는데 목 안에는 사실 편도가 있고 인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벽. 네. 맨 뒤쪽 벽은 인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두에 염증이 있는 것이냐, 편도에 염증이 있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라고 하는 건 인두염, 그러니까 인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편도염은 좀 그 감기 중에서도 좀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보통 편도염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편도염이 생기게 되면 보통 감기랑 다른 것이 아주 고열이 나거나 정말 심하게 목이 아프고 심한 몸살을 앓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좀 이따가 이제 편도선염과 목감기 증상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뭐 편도와 관련된 질환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편도선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뭐 계절과도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도선염도 감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절기 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편도선에 생기는 질환들은 사실 급성 편도선염, 그다음에 만성 편도염, 그다음에 편도 주변에 고름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증상적으로는 엄청 목이 아픈데 입이 안 벌어지거든요. 어머. 입이 안 벌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편도에 고름이 꼈구나 생각할 수가 아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병이 있고요. 네. 여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병으로는 편도 결석이라고 이제 결석이요? 구취 같은 것들이 편도 안에 이렇게 하얀 곡 같은 게 떨어져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취 같은 것들 있을 때 편도 결석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신장 결석, 요로 결석, 저는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편도에도 편도 결석이 네, 뭐 엄밀하게 있을 말하면 수가 그 결석과는 있는군요. 다르지만 다른 진단명 뜻인가요? 자체는 뭐 그렇구나. 마치 돌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결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왜 목에서 쉰 소리가 날 때 있잖아요. 그것도 편도선염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두염, 그냥 목감기, 흔한 목감기, 편도선염, 그다음에 후두염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성대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인데 보통 편도염은 후두염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변한 경우에는 편도염이 아니라 후두 자체 염증인 경우가 많고, 후두염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목벽의 염증인 인두염과 같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방금 전에 이제 급성 편도선염과 만성 편도선염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급성 같은 경우에는 한 어느 정도면 치료가 되고 만성은 또 어떤가요? 급성 편도선염은 보통 약물 치료를 이제 정확히 진단이 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10일 정도 약물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완치되는 병인 거고요. 네. 만성 편도선염이 이제 이런 급성 편도선염이 계속 재발되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고, 또는 이 편도선 때문에 목에 이물감 같은 걸 느끼는 경우에 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편도선염이 증상이 보면요. 목감기랑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잘 차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두 가지 목감기와 편도선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이 아픈데 음. 아주 고열이 난다. 네. 예, 그러면 편도선염. 그다음에 이제 그냥 미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목감기인 인두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도선염은 정말 너무 목이 아파서 침을 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파서 이게 내가 침을 뱉어야 하나 아니면 또 침이 이렇게 많이 많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침 삼기도 힘든 정도의 통증이 있고요. 인두염은 보통 그냥 목이 아픈 정도의 통증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기침의 유무에 따라서도 편도선염은 기침이 별로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도선염은 기침은 별로 동반이 되지 않지만 고열이 심하게 난다거나 또 뭐 정말 심하게 아픈 거죠. 저는요 한번 그 이제 이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요 근육통이 오는 거 두드려 맞은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 그것도, 근육통이 예, 예. 오던데 그것도 그 증상 네, 중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균성 감기의 최고수가 편도선염이고요. 바이러스 감기의 최고수가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이 편도선염을 그냥 감기겠거니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나가겠지라고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편도선 자체에 생기는 문제와 그 균이 다른 몸으로 퍼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편도 자체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도 안에 고름이 차는 편도 주위 농양이 생길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경우는 심장과 콩팥인 신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심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류마티스 열이라 그래서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알려지기로는 모차르트도 이제 이 병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콩팥으로 가게 되면 사구체 신염이라고 네. 콩팥에 염증을 사구체 유발하게 신염. 돼서 이제 또 문제를 만들게 되죠. 이런 합병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편도선염은 반드시 항생제를 써야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 감기엔 항생제를 쓰지 않지만 편도선염만큼은 반드시 항생제를 정확히 진단해서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편도선염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초기다 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항생제를 써야 되나요? 그렇죠. 편도선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을 예방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몸살이 심하고 너무 네. 목이 아프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는 대개는 자기 스스로 이겨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연적으로 낫긴 힘들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편도선염이 감기랑도 이제 많이 오해하기 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편도선염을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을 가지고 아주 고열이 나고 몸살이 심하고 또 임파선이 붓고 기침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의심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면봉으로 편도선 주위를 살짝 긁으면은 네. 거기에서 균이 그 검출이 되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걸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편도선염이 세균성 편도선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제 감기가 좀 많이 심해질 경우에 이게 편도선염으로도 갈 수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증 치료, 소염제나 진통제를 먹고 치료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감기가 2차 감염, 감기가 오래 가다 보면 2차 세균 감염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감기가 세균성 감기인 편도선염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요, 이번에는 편도선 질환이 좀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편도선이 좀 큰 아이들 있잖아요. 잘 붓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아이를 편도선 수술을 시켜야 하나라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편도선 수술, 어떨 때 고려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편도선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수술하는 건 아니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년에 4번 이상 편도선염을 알아서 네. 너무 약을 많이 먹어야 될 경우하고 그리고 이 편도선 때문에 코골이가 있어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도선염 자체가 오래 가게 되면 그게 축농증도 유발하고 중이염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축농증이 심하거나 자주 재발하거나 중이염이 아주 자주 재발해도 편도선과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코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편도선염에 앓고 있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절대로 나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말 심한 감기를 앓으면 안 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한두 번에 걸린다 하더라도 수술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편도선염이 뭐 1년에 4번 이상 너무 자주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코골이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편도선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호흡이 힘들어질 경우에 입으로 그냥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아까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입호흡을 해서 얼굴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약물이 아까 말씀드린 코편도인 아데노이드를 작게 해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한 3개월씩 이렇게 장기간 투여해서 아데노이드 사이즈를 줄인다고 되어 있는 약물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약물 치료 한번 해보고 그런 것 효과가 있다면 좀 더 시간을 끌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국한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성인이랑 아이들이랑 똑같이 그게 이제 사이즈 문제는 보통은 만 8세가 되면 편도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 이후로는 작아지니까 아이들은 사실 그 사이즈 때문에 막혀서 코를 고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어른들은 사실은 작아지는 때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고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코골이의 원인이 편도선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수술적인 치료로 제거해야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또 이제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비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코세척 같은 거 하잖아요. 식염수로. 이런 거 괜찮나요? 코세척은 사실은 뭐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코세척 자체가 뭐 세척해준 효과,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선모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고 염증 물질들을 없애주기도 하고 코에 붓기도 빼주기 때문에 사실 코가 건강해지면 또 목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세척이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원장님. 근데 또 이제 봄 하면 황사, 미세먼지 우리를 괴롭히죠. 근데 이럴 경우에 좀 아무래도 편도선염이랑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평소에 편도선을 좀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감기에 자주 안 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현대인들이 너무 난방을 많이 해서 온도는 높고 습도가 너무 낮은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한 20도 정도로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쌀쌀하게 지내면서 가습기를 적절히 틀어주는 상황 이런 것들이 편도 건강에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죠. 원장님 그러면요. 이 우리 편도선염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좀 기피해야 될 음식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쨌든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다 나쁘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것은 단순 탄수화물이 가장 나쁠 것이고요. 탄수화물. 그다음에 네. 고지방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체내에 저장이 될 때 탄수화물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들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에 좋은 뭐 영양소 2가지를 추천해 드린다면 비타민 C하고 그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많은 연구에서 감기의 유병 기간이나 정도를 줄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는 비타민 C를 조금 더 평상시 복용하는 용량보다 약간 높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아연 같은 것들을 보충해 보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비타민 C나 아연이 많은 것들이 그 아연은 이제 고기에 많으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그 고기 단백질을 먹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타민 C 같은 게 많은 게 이제 유자차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기에 좋은 차로 알려져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음식 같은 경우는 피하는 게 좋고 또 편도선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들에는 뭐 비타민 C라든지 아연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편도선 질환과 관련된 속설에 대해서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편도선 수술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뭐 아무래도 편도가 면역력과 관련된 기관이다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X입니다. 떨어뜨리지 않는다.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편도선 수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정상 편도선을 제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고장난 편도선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편도선은 면역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임파선 중에 하나인 편도선을 제거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고장난 편도기 때문에 제거해도 면역력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편도 결석 그냥 두면 저절로 없어진다. 뭐 어떤 분들은요, 뭐 양치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침만으로도 결석이 없어진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정답은 뭔가요? 뭐 세모가 되겠습니다. 세모. 네. 네. 왜 그러냐면은 편도 결석이 이제 그러니까 편도의 표피에 생긴 경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로도 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그 편도 안쪽에도 편도 결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도를 잘라보면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저절로 없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편도 결석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도 결석은 놔둬도 되는 병이다. 근데 이걸 오히려 너무 이게 구취라는 문제에 내가 몰입을 하게 되면 편도 결석이 모든 구취를 유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편도 결석은 적절히 놔두고 치료해도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편도 결석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편도 자체 내에서 발생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것들이 편도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조직이에요. 네. 그쪽으로 끼어 들어가면서 이제 오랫동안 되면서 그게 결석처럼 변화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할 때는 그래서 편도 자체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좀 밋밋하게 만들어주면 그런 결석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 이 편도가 이 울퉁불퉁한 사이에 끼는 거니까 결석이라는 게 그러면 구취를 유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구취의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편도 결석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유발하는 건 아니다. 막상 맡아보면 냄새가 나지만 네. 실제로 타인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선이 부었을 때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왜 목감기 걸렸을 때도 어떨 때는 좀 따뜻한 걸 먹으라 그러고 어떨 땐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건 정답이 뭔가요? 네, 이거는 O가 맞습니다. 시원한 물. 왜요? 그러니까 편도선이 부었을 때 이제 급성 편도선염이 오게 되면 너무너무 목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서 단순 당이라도 좀 보충하라는 개념이거든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을 마시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면 약간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시원한 물이 좋은 거고요. 사실은 꼭 시원한 물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물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성 편도선염 같은 경우는 약간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온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시원한 물이 도움이 될 것이고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보통 기침을 하는 경우예요. 기침. 내가 목이 아픈데 기침을 좀 하는 경우는 사실 따뜻한 물 자체가 기관지를 좀 안정화시켜 줄 수가 있고 찬물은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똑같은 물을 먹더라도 약간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침을 할 때는 좀 따뜻한 물, 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편도선 부었을 때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먹어주는 게 좋은지 식습관 같은 거 좀 이제 알려주신다면요. 뭐 그때는 정말 사실 먹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내가 씹기도 힘들고 삼키기도 힘드니까 죽처럼 만들어서 먹는 게 좋을 거고 네. 그 죽도 좀 차갑게 하는 것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통증을 좀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하지만 이게 매우 심한 병이긴 한데 정확히 진단이 된 다음에 정확한 약물이 제때만 들어가면요. 하루 이틀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편도선염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초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의 예방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오재국 원장님과 함께 편도선 건강과 관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오늘은 달콤달콤한 귤을 가지고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새콤달콤한 귤을 가지고 파스타를 해볼 텐데요. 귤하고 파스타?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귤철에는 가끔씩 이렇게 파스타나 국수를 해 먹어요. 귤의 그 달콤 새콤한 맛이 그 냉파스타를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귤은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 귤 파스타 하실 때 하나의 노하우 팁 알려드리자면, 얘는 바로 해서 먹는 것보다 해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뒀다가 파스타를 버무리시면 더 맛있어요. 맛이 더 잘 우러나고 그 청이랑 그 다음에 허브가 잘 어울리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딜이라는 허브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뭐 파스타나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좀 큰 마트나 그 양식 전문 재료 파는 데 가면은 다 구하실 수 있어요. 딜은 윗부분만 뜯어서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딜을 어디다 쓰냐면요, 그 오이 가지고 요거트 같은 데 버무려 먹잖아요. 그 요거트 드레싱 같은 거 사용할 때 이 딜을 사용해요. 이 딜의 향이 은은하게 그 요거트의 살짝 그 비릿한 그 우유 향을 좀 잡아줘요. 자, 오늘 저는 모가청을 준비했는데요. 꼭 모가가 아니어도 되고요. 뭐 유자나 그 외에 다른 청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너무 산도가 있지 않고 약간의 그 단맛과 향이 있는 청이 좋아요.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산수유나 그 오미자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없으면 그냥 꿀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딜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딜이 없으면 바질 있죠. 바질은 그래도 좀 구하기 쉽잖아요. 그 바질을 얇게 썰어가지고 여기 넣으면 약간 비슷한 그 향도 좋고요. 좀 더 다른 맛도 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올리브유를 넣어요. 그 샐러드용 그 엑스트라 버진 있죠. 드레싱 만들 때 쓰는 거, 그걸 좀 넉넉히 넣겠습니다. 약간의 화이트 와인 식초도 넣어줍니다. 저는 화이트 와인 식초를 넣었는데, 화이트 와인 식초가 없으면 사과 식초 같은 약간 산뜻한 식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 귤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으깨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귤을 갈거나 자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중간중간 파스타 먹으면서 그 귤 씹히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귤 속에 잘 배이게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 살살살 이렇게 으깨만 주세요. 너무 많이 으깨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소금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준비해놓은 파스타 면을 넣어볼게요. 저는 오늘 펜네 준비했고요. 펜네 없으시면 뭐 마카로니도 좋고요. 그냥 일반 파스타 면도 좋은데, 이 귤 자체가 젓가락으로 먹기보다는 약간 숟가락으로 먹거나 포크로 찍어 먹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기 편하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저는 펜네를 준비해봤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파스타 면을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랩으로 덮거나 타파통에 담아서 드시기 한 10분 전에 이렇게 해서 놔뒀다가 드시면은 약간의 물이 생겨요. 그때 한번 다시 저어가지고 담아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완성된 음식을 파스타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죠? 노란색하고 녹색이 딱 조화가 돼가지고 산뜻하면서 딱 먹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편도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서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평소에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 폐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편도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시로 양치나 가글을 해서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면 편도선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